안녕하세요. 오늘은 총정리 2회로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흐름 보기 먼저 봅니다.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삼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우선 청, 러시아, 미국, 영국 이 네 나라의 동의 또는 묵인이 필요합니다. 청과는 이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에 걱정 없고요. 이런 상태에서 삼국 간섭이 일어나고 러시아와의 관계는 정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그럼 우선 흐름 보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역사는 시간의 학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흐름에서 시대 순서를 정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맨 처음에 보면은 아까 그때 삼국 간섭부터 나오게 됩니다. 삼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바로 청나라의 랴오뚱 반도를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가져가죠. 일본의 세력이 커지는 걸 두려워한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랴오뚱 반도를 돌려주게 했던 사건. 여기서 러시아의 의도가 승리하게 되자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의 세력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가중되게 됩니다. 일본은 러시아를 누르기 위해서 러시아의 제국주의적인 라이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제국주의 침략을 하고 있었고 그와 반대되는 쪽에서 그래서 러시아의 제국주의 침략과 충돌하는 시점에서 제국주의 침략을 하고 있었던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죠. 그러면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놓고 러일 전쟁을 발발시킵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죠. 더 이상 일본을 견제할 나라는 별로 안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하는 데 신경 써야 될 나라는 영국과 미국이에요. 근데 영국은 이미 영일동맹으로 서로 사이가 괜찮은 상태고 미국이 좀 신경이 쓰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라고 해서 일본의 외무대신과 미국의 외무부 장관이 만나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하겠다. 미국은 필리핀에 관심을 갖겠다. 둘이 서로 상관하지 말자라는 식의 비밀 조약을 맺어서 미국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더 이상 눈치 볼 거 없이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외교권 박탈, 통관부 설치 을사조약이 있었습니다.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이거 왜냐하면 불법적인 조약이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이 불법적인 을사늑약을 맺고 고종은 꾸준히 전 세계에 이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알리고 싶어하고 그 방안이 헤이그 특사 파견이었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휘종 등을 특사로 파견하여 이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밝히는 거죠. 그런데 영국이나 일본 때문에 이거는 실패하죠. 실패하지만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은 의미가 크죠. 실패는 하지만 이 헤이그 특사 때문에 일본이 그대로 고종을 둬서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구나 싶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그리고 곧이어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 맺게 되죠. 한일 신협약의 내용 차관 정치와 군대 해산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바로 이 군대 해산으로 여기서 나오는 군대 해산으로 우리나라 군인들은 더 이상 군대가 될 수 없고 이들은 당시 가지고 있던 무기들을 가지고 의병 활동에 전념하게 되죠. 이 군대 해산 정미 7조였는데 군대 해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의병에 들어가게 되고 이때부터 의병은 의병 전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법권과 경찰권도 하나씩 박탈해 나가고 그 다음에 1910년 8월에 한일 병합조약을 맺어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흐름 보기 지금 내가 말한 거 이거 시대순이에요. 시대순으로 정리하는 거 여러분이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러일 전쟁부터 봅시다. 지금 삼국 간섭, 러일 대립, 영일 동맹, 그다음 러일 전쟁이 나오는 건데요.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죠. 이 러일 전쟁을 하기 전에 일본은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경쟁 상대였던 영국과 동맹을 맺고 러시아를 공격합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도 승리했고 지금 영국과 동맹을 맺고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어요.
그래서 전쟁 중이지만 일본 한반도 침략을 차근차근 준비합니다. 첫 번째 준비하는 게 한일의정서라는 건데요. 이런 한일의정서라는 걸 맺게 해서 우리 대한제국에서 자신들이 러일 전쟁에서 전략상 필요한 대한제국의 영토를 마음대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도도 이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1차 한일협약, 이거 1차예요. 을사조약은 2차 한일협약이거든요. 1차 한일협약이 러일 전쟁 할 때 중에 일어났던 건데, 외교와 재정 분야에서 일본의 추천을 받아 외국인 고문을 파견하여 내정 간섭을 한다. 일본의 추천을 받은 고문이기 때문에 무슨 미국 고문이다, 뭐 러시아 고문이다 해도 어차피 일본의 영향력 하에 있죠. 유명한 고문 스티븐스 있어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과 영국, 열강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하도록 조약을 맺죠. 영국은 뭐 이미 영일 동맹 맺었고요. 미국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해서 두 나라가 서로 밀약을 맺어서 한반도 지배에 어느 다른 나라가 반대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그리고 러일 전쟁 종결 다음에 러시아도 조약을 하나 맺어서 완전히 일본이 더 이상 거리낄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을사조약이라는 걸 맺게 되는 겁니다. 을사조약입니다. 을사조약은 대한제국의, 이거 내용 중요하죠. 외교권 강탈, 통관부 설치 두 개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정리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이미 다 배웠던 거예요. 빠르게 한번 정리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거 표시하고 다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을사조약의 내용 기억하셔야 돼요. 외교권을 강탈해서 우리는 물론 이게 지금 1905년이고 우리나라가 뺏기는 건 1910년이에요. 5년이나 격차가 벌어지지만 이미 을사조약 때 외국에서 보는 우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와 뭔가를 하려면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황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나가서 대신 조약도 맺고 대신 뭘 한 것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게 을사조약이에요. 통관부 전체적인 내정 간섭을 하는 전체 통치기구고요. 이런 을사조약은 고종이 결사 반대하고 옥새에 또 안 찍고 끝까지 버텼지만 을사오적에 의해서 맺어지고 곧장 민족의 저항이 나옵니다. 고종은 처음부터 을사조약 무효선언하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었던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죠. 이상설, 이휘종, 이준. 그래서 이 특사들이 그런데 들어를 못 갔어. 그러고 났는데 이준이 이 만국평화회의장 앞에서 자결을 하죠. 이거를 보고 네덜란드에서 신문에 이 헤이그 특사들이 왔고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자결했네 라는 얘기를 써줘요. 그러자 이게 세계에 퍼질까봐 두려워해서 영국과 일본은 이걸 막고, 그리고 일본은 조선에 와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보세요. 고종의 강제 퇴위의 원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이 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중의 저항 보면 황성신문, 항일 논설문을 실었던 신문으로 유명합니다.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가 항일신문으로 유명하죠.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항일 논설문이 나옵니다. 이날이다 대성통곡해라. 을사조약으로 대성통곡할 만한 슬픔이 닥친 날이다. 그 다음에 을사조약에 대한 의병항쟁에서 을사의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을미의병 봤습니다. 을미의병 을미사병과 단발령 때문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의거활동 하나씩의 이제 폭발 암살 사건인데요. 의거활동 조금 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을사조약 맺고 헤이그 특사 파견했다가 고종 퇴위 당하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이라는 걸 강제하죠. 여기서 일본인이 행정정부의 차관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차관은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인물입니다. 이전에 동감이나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전체에 대한 거라면 이제는 각 부서의 하나하나 실무를 일본인이 챙기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한일신협약에서 대한제국의 군대마저도 해산시켜버려요. 군대 없는 국가가 되는 거죠. 우리의 군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해산 반대를 하며 그 무기고에 있었던 무기들을 가지고 의병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병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적극화되고 전쟁화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정미의병, 여기 정미칠조약 있죠. 그래서 정미의병이라고 하는 3단계 의병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법권과 경찰권까지 다 뺏고는 한일 병합조약으로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합니다. 1910년에 국권이 강탈당하게 되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독도가 침탈되고 간도 협약이 체결되다 나옵니다. 독도는 삼국시대 이래 우리의 영토이다. 우리 독도는 우리 땅이란 노래 들어보셨죠? 보면은 신라장군 이사부 해서 울릉도와 독도를 점령하고 계속 독도는 우리 땅이다가 러일 전쟁 중에 한일 의정서 설명했을 겁니다.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점령한다. 여기서 독도를 점령하면서 이후 자국 영토로 불법 편입하게 되죠. 바로 일제의 독도 침탈은 러일 전쟁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독도의 러일 전쟁 중입니다. 간도 같은 데 경우는 어디냐면 백두산 위에 있는 땅이에요. 백두산 위에 있는 땅으로 우리의 민족, 우리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지역인데 이 지역이 청나라 때부터 좀 영토 분쟁이 있었어요. 청이랑. 왜냐하면 청나라 민족이 만주족이라 그들도 여기서 좀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조선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해서 청과의 영토 분쟁을 정리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 상태였고 대한제국 때는 고종이 간도의 관리를 파견해요. 간도 관리사라고. 관리까지 파견하면서 직접 손봤던 챙겼던 지역이 바로 간도예요. 우리의 영토라고 인정했던 겁니다. 일본이 을사조약 직후에도 일본도 아마도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1909년 일본의 꿈은 세계 정복이에요. 일본은 대륙으로 더 영토를 확대하고 싶어. 조선만이 아니라. 그래서 일본이 청과 관도 협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바로 일본은 청에게 간도를 주고 우리 땅인데 일본 맘대로 줘요. 무슨 조약 때문일까요? 을사조약 때문에 주고 청은 일본이 만주 지역에서 철도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다. 만주철도 부설권을 준다 그래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철도 부설을 통해서 대륙으로 진출하겠다는 거예요. 대륙 진출 세계 정복의 첫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도 협약으로 간도를 청나라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주권 수호 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납니다. 가장 적극적인 운동 의병운동. 그 다음에 의거활동, 세 번째 애국개몽운동이에요. 적극적인 운동은 생명의 위험을 받아들이면서 하는 거죠. 전기의병, 을미사병과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났던 을미의병, 중기의병, 을사조약 때문에 일어났던 을사의병, 이 을사조약으로 인했던 을사의병이 좀 신분적인 제한도 극복하고 천민의병장도 나오는 이런 의병이고요. 정미의병은 후기 군대 해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군대 해산. 해산된 군인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굉장히 전력이 세지죠. 이때부터 의병전쟁이란 말을 하고 서울 진공작전 있어요? 맞아요. 서울 진공작전을 시도하죠. 총대장 이인영. 이인영이 그 바로 앞에까지 가요. 앞에까지 가서 이 서울로 가서 일본을 몰아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야 되겠지만 이인영이 그냥 전날까지 다 준비해 놓고 다시 돌아가죠. 그러면서 이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해요. 하지만 이 정미의병 때 해산된 군인들이 들어가서 의병 전쟁으로 확대될 만큼 적극적이었다라는 건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에 의거 활동합니다. 전명은 장인환의 스티븐스 사살, 외교 고문이었죠. 전명은 장인환 가까워서 스티븐스 사살로 인하여 뭉쳐서 우리 교과서에 이 둘이 항상 함께 나오게 된 운명의 짝꿍 전명은 장인환. 그 다음에 안중근, 이 또 히로부미를 사살하죠. 을사조약의 주역이었던 이재명, 을사오적의 대표인물 이완용을 처단하고자 명동성당 앞에서 위장하고 기다렸으나 팔에 부상만 입히고 시도만 하고 성공은 못합니다. 나인영 오기어 을사오적 차단을 시도하지만 이것도 시도라는 건 못한다는 거죠. 의병활동, 의거활동은 적극적인 활동이었고요. 그에 비해선 조금 소극적이지만 애국개몽운동이 있습니다.
교육과 산업 진흥을 위해 국권을 수호하려 한다. 그러니까 뭐 나가서 죽을 일 없어요. 뭐 교육하고 산업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애국개몽 운동의 단체를 먼저 체크를 해보면 내가 얘기하기는 4개나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난번 수업 시간에 했을 때는 이 애국개몽 운동 단체를 4개나 했었어. 보안의 헌정연구에 대한 자강의 신민회 그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은 정리 시간이니까 중요한 것만 한번 체크합니다. 보안에 중요하죠. 보안에 왜 중요할까? 이거 성공한 단체예요. 일제히 핵무지 개방권 요구 반대 운동을 해서 개방권 안 줬어요. 우리나라 이거 잘못해서 이거 안 했으면 보안회가 안 했으면 항무지 개간, 항무지 40%에 달하는 항무지를 일본이 개간해서 일본이 자기의 땅으로 삼을 뻔했어요. 원래 항무지 개간하면 개간한 사람한테 그 권리를 주거든. 이거 보안에 성공했어요. 물론 그 뒤에는 밉보여서 해산당하지만 성공한 걸로 보안에 기억하시고요. 신민회는 좀 중요하죠.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 등이 비밀리에 조직한다. 교육과 산업활동입니다. 대선학교, 오산학교에서 민족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고 자기회사 태극서관, 도자기회사 태극서점 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려고 하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애국개몽 운동 단체와 비슷한데요. 이거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은 바로 신민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애국개몽 운동 단체는 그냥 교육산업이에요. 근데 신민회의 독립운동 기지건설 이거는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거죠. 남만주 삼원보의 한인 집단 거주지역을 조성해서 신흥학교, 이거 대성학교, 오산학교랑 조금 달라요. 신흥 무관학교예요. 바로 무력투쟁을 준비하는 학교 기지 건설한다. 신민회. 그래서 신민회 중요합니다. 언론활동, 황성신문, 시리아 방송되고 게재했던 거, 대한매일신보, 배들이 여기에 같이 참관인으로 있어서 영국인 배례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자유롭게 항일 기사를 많이 실었던 신문이 대한매일신문이에요. 경제적 구분운동 보세요. 일본의 차관 도입 강요로 막대한 빚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예속당하는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으로 국가의 빚을 갚아 경제적 자주성을 되찾으려는 움직임. 한마디로 경제적 자주성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며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합니다. 여기 국채보상운동. 대구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대되나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대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나라를 뺏겼어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보겠습니다. 헌병 경찰 앞세 무단 통치. 1910년대 우선은 통치하기 전에 조선 총독부, 최고 기근 조선 총독부를 만들고 이 조선 총독의 육해군 대장, 군인 출신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통치를 하고자 하죠. 헌병 경찰제, 이거는 일반 경찰이 아니라 군인을 대상으로 한 좀 더 엄격한 경찰제다라고 해서 헌병 경찰제 조선태양령. 조선태양령은 조선인에게만 하는 걸로 재판 없이 단기간은 구금도 할 수 있고 태형도 실시할 수 있는 거 조선인에게만 했습니다. 한국인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시키고 교사에게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해서 일반적인 공포심으로 가득 차게 조서를 만들고자 했던 거죠. 이 무단통치가 여러분 무단통치가 정치적 사회적인 통치라면 이번에 나오는 게 지금 경제수탈이에요. 경제수탈. 토지의 조사사업 회사령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지의 조사사업은 기간 안에 신고, 한 사람만 토지 소유권 인정. 소작권 인정 안 해요. 소작권은 당시에 땅이 없는 사람들이 10년이고 몇 년 이상 소작을 하면 그 사람을 하루아침 사이에 내쫓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농민보호권인데 이거 없애지고 소유권만 믿는다는 건 이런 지주들이 유리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토지들도 많아요. 뭐 글을 몰라서 못한 토지도 많지만 또 문중의 땅이나 마을의 땅이라 누가 신고하기 애매한 그런 땅도 많았어요. 그런 땅 다 일본 총독부 소유로 되고 이 총독부는 일본인이나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부동산 회사에 먼저 넘겨요. 싼 값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땅을 엄청 많이 사서 지주 역할을 하는 겁니다. 회사령입니다. 회사 설립 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필요하다. 그래서 허가 안 한다는 얘기야. 조선권 허가 안 하고 우선은 일본권만 허가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기업 설립 억제, 민족 자본 성장 억압,
이게 이들의 목표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너무나 폭압적이고 억압적인 통치에 숨죽여 있었지만 1919년 드디어 우리는 민족의 저항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919년이에요. 3.1운동의 배경 이거 확인하셔야지. 민족 자결주의 이거 확인하셔야 돼. 이거군요. 보세요. 여기 보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1번. 그 다음에 일본에 있던 한국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2번. 그리고 고종의 죽음 3번. 민족 자결주의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스스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나라의 미래를 식민지로 할 건지 아니면 독립국가로 힘들더라도 할 건지를. 그리고 이걸 이제 용기를 가져서 일본에 갔던 우리의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을 하고 우리 사람들은 적군에서 어린 학생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3.1운동을 합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농촌에서 해외로까지, 하와이, 중국까지 쫙 그렇게 되죠. 그리고 보세요. 그래서 이거 민족 자결주의, 독립선언, 고종의 죽음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3개 기억하시면 되고 3.1운동의 의의 보세요.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림.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 통치 변화, 무단 통치가 문화 통치로 되지요. 폭압적이고 무력적 통치가 문화 통치로 유화 통치로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친일파를 양성하고자 하는 거죠. 외국에도 영향을 줍니다. 중국과 인도. 여기서 중요한 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는 게 바로 3.1운동이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임시정부 봅니다. 임시정부는 따라서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다. 연해주, 상하이, 국내에 있던 거를 상하이로. 왜냐하면 이 상하이가 프랑스가 영향력을 많이 하던 지역이라 일본의 영향을 덜 받고 그리고 다른 외국 공간도 많아서 독립운동에 대한 외교활동에 유리하다고 생각했죠.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이며 삼권 분립을 하게 됩니다. 임시정부 활동 봅시다. 연통제 교통국, 국내와 긴밀하게 연결한다. 연통제. 독립공채 채권 발행, 독립운동 자금 마련, 독립신문, 독립운동 소식 전함. 이 독립신문, 독립협회에 나오는 독립신문과는 달라요. 외교활동에서 나오는 거 구미위원부라 그래서 바로 미국의 중심을 둔 외무부, 구미위원부에서 활동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